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성진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보게 돼 있고요. 아까 반기문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 발전 얘기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기후만 따져서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만 따지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포럼 한다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변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 발전에 빈곤을 퇴치해야 되고 경제 성장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되게 어려운 두 개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오실 분들이 6분이 발표를 하시지만은 사실상은 아까 유럽 케이스하고는 굉장히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유럽은 이미 제조업이 거의 소멸이 될 정도 독일 빼면은요.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비중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기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포스코 얘기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포스코 문 닫으면 10% 그냥 줄어듭니다. 10, 한 2, 3%고 되죠, 지금요. 가장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줄이는 게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뭐 산업부에서도 오셨고, 환경부에서 오셨고, 기업들도 많이 오셔서 과연 이런 난관의 직면에서 어떻게 직면하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실제 정부하고 민간에서 어떤 부분의 그 기술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6분이고 제가 시간이 지금 5시 40분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한 7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한 7, 8분 정도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순서는 정확히 어떤 순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바쁘신 분이 민간 부분이 제일 바쁘셔서 호반그룹의 김세준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셔야 돼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거 화면이 될런가 모르게 화면이 어떻게 순서대로 준비되신 것 같은데, 이제 호반그룹의 김세준 전무님께서 기후테크를 활용한 국내 건설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관리 이런 걸 발표를 해주시고 먼저 자리를 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반그룹 김세준 전무입니다. 저는 저희 호반 건설의 탄소 배출 관리에 대해서 실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넘어가고요. 글로벌 탄소 규제는 뭐 점점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건설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총괄을 해서 부동산원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1월부터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원래는 건설 현장, 뭐 아파트 건설을 한다면 건설 현장별로 15,000톤 이상 되는 것들을 각각 이걸 15,000톤을 넘으면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건설 현장을 다 모아서 15,000톤이 넘으면 관리 현장으로 지정하고, 또 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12만 5천 톤 이상의 배출량이 있으면 관리업체를 지정하던 거를 5만 톤 이상 되면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인 니빗이라는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이제 건설 현장별로 탄소 배출량을 바로 올려서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그 다음에 탄소 배출 데이터를 각 등록을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누가 관리자인지 명확히 하는 그 조직도 관리, 그다음에 배출량을 자동으로 그 보고서로 등록시키는 보고서 생성 기능,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지금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이게 플랫폼 화면이고요. 화면은 전체 배출량 양하고 그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프 1, 2, 3별로 알 수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그 스코프 1, 2, 3의 그 배출량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전력하고 뭐 등유 뭐 이런 에너지연별로 그 배출량하고 그다음에 그 비중을 알 수 있게 해놨고요. 특히 그 전체 저희가 100여 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 100여 개 사업장별로 배출 주의 사업장을 쭉 1번부터 뭐 100여 개까지 쭉 하고 위에 좀 배출이 많은 사업장들은 별도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 원별이 뭐 가장 큰 게 도시가스하고 전력인데요. 전력이 가장 큽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 도시가스 전력을 배출원 저희가 현장별로 저희 배출원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코온 에너지 서비스라고 서울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입니다. 저희 쪽에 저희가 아이디가 등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해서 코온 에너지 서비스하고 연동을 하기 시작해 연동을 해주면 연동이 이제 됐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등록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예를 들면 우리 본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선택하고 뭐 공정 연소 시설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면 바로 우리 전체 현장에 탄소 배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1월부터 올해 1, 2, 3, 4월의 실제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고지 내역 저런 것들이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각 첨부 사진을 해서 각 데이터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스코프 3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우리 협력사들의 그 장비들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좀 해서 전체 폐기물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하나둘씩 그렇게 실천을 추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 플랫폼 설명드렸고요. 저희는 사실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기후테크 기업들은 밑에서 보시다시피 한 7개 기업 정도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1011이라고 하는 모듈러 건축입니다. 미리 공장에서 한 건축물의 한 80% 정도를 미리 생산을 해서 현장에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축이 되고 또 기존의 저런 모듈러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서초구청에 뭐 이 모듈러 건축을 지금 보건소협회 갖다 놓고 기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뭐 기숙사 등에 현재 이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리젠이라고 포스코의 사내벤처인데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철광석 찌꺼기인 페로니켈 슬래그가 나오는데 이걸 활용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주차장 바닥에 들어가는 에폭시라든지 또는 배수판 이런 것들을 공동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저희 건설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실천 사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간 부분에서 건설 부문에서
탄소 배출 현황 관리하는 플랫폼이라든가 또 그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께서 CFE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CF 이니셔티브 발표를 맡은 산업환경과 이상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CFE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CFE는 이제 카본 프리 에너지입니다. 무탄소 에너지입니다. 그럼 무탄소 에너지가 그럼 뭘까요? 그럼 생각을 하면 태양광, 그다음 뭐 풍력 이런 거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서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재생에너지도 있을 텐데 말고도 이제 원전도 탄소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탄소가 나오지만 그거를 이렇게 포집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뭐 CCUS 기술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걸 겁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한국이 이제 CF 이니셔티브를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023년에 나온 6차 보고서입니다. 보면은 이제 가운데 이제 저기 2023년쯤 되는 데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쭉 가면은 계속 이제 이산탄소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낮춰야 됩니다. 1.5도씨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걸로 낮추려면 파란색처럼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5도씨까지 해야 되는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 중에서 다 재생에너지 하나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1.5도씨에 다가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1.4도씨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제 공감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12월에 이제 COP28이라고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COP 최초로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하나만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원전, 수소, CCUS 이런 것들도 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제 명시를 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이제 개최된 IEA 이제 강요 이사회에서도 이제 원전의 역할이 또 중요하고 국가별로 여건에 맞춰서 무탄소 에너지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COP28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의 혹은 글로벌 기후 대응의 이제 리더들을 이제 만나봤을 때 이제 상황들에 대한 걸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은 되게 어려울 거다. 뭔가 새로운 어떤 이행 체계로 바꿔야 나가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을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해야 될 거다라는 뭐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말 위기라고 하면 이제 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다양한 뭐 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소화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불을 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슬기롭지 않은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원전, CCUS 이런 모든 걸 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논의가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 이니셔티브를 한국 정부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제사회 어떤 룰 세팅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마 뭐 처음이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이 CF 이니셔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 산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단히 모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지? 아까 포스코를 문을 닫으면 12% 정도 빠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산업도 하면서 탄소 중립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제 고민의 결과는 CF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이 이제 가운데 이제 11.4% 정도 이제 줄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고 일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제조업을 많이 하고 한다는 나라들이 뭐 독일, 일본 이런데, 그런 데는 GDP 대비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영국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중요한 제조업을 해 나가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어려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F 이니셔티브를 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뭐 아리백이라든지 혹은 24/7 CFE랑 좀 비교를 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리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R이죠, 이제 리뉴어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하나만 100%를 다 채우겠다라는 게 아리백이고요. 근데 CF 이니셔티브는 그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 수소, CCUS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아리백이나 뭐 24/7 같은 경우는 그 스콥 2라고 그러죠. 이제 전력 부분에서만 이제 무탄소로 가겠다는 부분이지만, CF 이니셔티브는 전력뿐만이 아니라 스콥 1, 그러니까 산업 공정에서의 연료라든지 원료를 바꾸고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노력까지도 다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7하고 CF 이니셔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는 측정 주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측정 주기를 보시면은 24/7은 실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현재 기술로는 이게 막 그리드에 이제 전력이 다 같이 뭉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 전력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아주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CF 이니셔티브는 현실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연간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월간, 실시간으로 점점 이제 측정 주기를 줄여 나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제일 작은 부분이 이제 아리백이 이제 있는 거고요. 풍력하고 태양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 이제 아리백을 포함해서 CFE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전, 수소, 그다음에 CCUS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CFE가 되는 거고요. 근데 CFE 이니셔티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력 부분 스콥 2하고 생산 부분 스콥 1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스콥 2 부분에서의 이게 실시간으로 되느냐만 보는 거는 24/7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5월 16일 날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발표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실무안 또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탄소하고 무탄소 전력의 비중이 현재 6대4 정도 됐다면 이거를 무탄소 에너지를 4에서 7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탄소 에너지를 3으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되게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토 면적도 되게 작고 그다음에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가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망에서의 지금 과부하가 이제 걸려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망을 계속 늘려 나가면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그다음 수소, 뭐 CCUS 같은 이런 무탄소 에너지를 함께 다 같이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산업을 탄소 중립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이제 CF 이니셔티브를 이제 글로벌 룰 세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산업 환경 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글로벌 규범을 우리가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글로벌한 어떤 국제 사회에서의 규범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캅28 같은 데서도
과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하나만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수단들을 다 써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 룰 세팅을 하려면은 주요국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다 무탄소 에너지를 다 필요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해야 된다고 하고 수소도 해야 된다라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국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리백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만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도국한테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개도국이 산업발전도 해 나가야 되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에 의존해서 산업 발전을 해나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CF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개도국들의 확산이라든지 지지를 얻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행사가 이제 기후 테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에너지를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가능성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양한 에너지들이 이게 무탄소라고 하면은 그 무탄소 에너지인 것을 기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에너지, 어떤 기술에서 대박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종의 세렌디피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무탄소 에너지를 만들게 이니셔티브를 하려면 인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무탄소 에너지인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세계 주요국과 함께 어떤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고 민간 협력을 해 나가면서 개도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CF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CF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CF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CF 연합은 이회성 회장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IPCC라고 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 이제 당사국 총회 그쪽에 전 의장을 8년 동안 이제 역임하신 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이렇게 제안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영국, 프랑스, UAE, 네덜란드, 일본,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이 지지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요 국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CF 이니셔티브의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게 무탄소 에너지인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 기준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탄소 에너지 이행 체계를 올해 연말까지 이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런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초안들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일단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는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다양한 에너지를 해야 되고 산업 제조업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 박람회에서도 CF를 주제로 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랑 공동 개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F 이니셔티브와 아리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십니다. 야,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리백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요구가 많다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백은 저는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CF 이니셔티브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백만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우리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하기가 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의 수단만 가지고 나가기에는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요구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나가되 미래의 요구를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룰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CF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CF 이니셔티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탄소 중립은 달성해야 되겠고 현재 상황 봐서는 지금에는 알리백이나 지금 에너지 가지고 아니면 현재 기술 발달 수준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의욕적으로 제기한 CF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 정책관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기후테크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부 기후변화 정책관을 맡고 있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제기후포럼에서 저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기후테크 활성화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에 그 표지에 환경부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 환경부 범위를 넘어서는 전체 범정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개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공정의 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 그런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NDC 달성 목표는 매우 담대하고 도전적이고 다시 말하면 매우 어렵고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수단과 민간의 그 동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후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기타 규제 그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참여 이런 것들이 출발이 되어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탄소에 대한 감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야 할 길이 그런 한두 가지의 방식과 실천 전환으로는 단순히 이룰 수 없는 아주 담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개발, 이의 도입, 이의 상용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도 기후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후테크를 주제로 여러분이 모인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 보시면 이 작년도 6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든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50 탄소 중립과 이에 따른 2030 NDC를 발표한 이후에 그 상세한 부문별 기간별 이행 로드맵을 작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언론에 많이 타고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앞에서 산업부 관련님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2030 목표를 일부 조정한 내용이 많이 언론에 탔습니다. 그래서 과거 당초에는 14.5%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11.4%를 줄이고 남은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발전 부분하고 국제 감축 기타 부분으로 나누는 내용이 좀 논쟁이 많이 되었고 언론에 많이 탔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문적인 조정보다는 그 발표 자체, 그 계획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상세하고 부문별로의 체계적인 탄소 중립 계획을 세부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서 발표해야 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매우 도전적인 야심찬 계획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상세 계획을 만들어가기 매우 어렵고 이를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상세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2달 뒤에 그 로드맵 이행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을 하여서 2030 NDC와 2050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큰 틀로 보았을 때는 투자, 시장, 산업 기반 세 가지 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을 10개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34조 원의 수출 규모를 100조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신규 1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은 차근차근 이행을 하면서 이를 산업 육성과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까지 함께 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투자입니다. 기후테크 산업 투자 R&D 확대 분야입니다.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기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펀드 신설, ESG 투자 활성화해서 기존의 산업기술 혁신 펀드 내에 기후테크 분야의 펀드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ESG 투자를 위해서 기후테크 정책 펀드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벤처 캐피탈 CVC 투자를 매칭해 나가겠다. 그리고 기후테크에 대한 정책 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민간 기후 금융에 대한 채권 발행, 대출 PF 등에 대한 스케일업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시장 창출을 위해서 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규제 혁신을 통한 조속한 사업화 지원, 두 번째는 수출 동력합니다. 기존에 각 지역별로 지정된 특구 산단 등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협력체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러한 실증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보시면 에너지 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특구, 녹색 융합 클러스터,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들의 특구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수출 동력화는 공공기관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통합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환경전문 공공기관 K워터라든가 미래주공사 등의 사업개발자로 해외 동반 참여 진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는 환경산업 수출 지원단을 마련하여 가지고 주로 기후 분야입니다. 기후테크 분야의 해외 수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작년 한 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고 금년에도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산업 기반입니다.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분류 체계를 개편을 해서 표준 산업 분류에서 CCUS 코드를 만들어서 CCUS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분야를 분류체계에 만들어내는 내용들, 그리고 에너지혁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 기후테크 센터 등을 동원해서 기후테크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후테크 기술 육성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전환 부분 35개, 산업 부분 44개, 수송교통, 건물 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에게 친숙하고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기술, 탄소 중립 기술도 존재하고 아직까지 말만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R&D 수준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100대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기술마다 다 규모와 시차가 있고요. 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현재 생각보다 많이 보편되어 있습니다만은 철강 분야에서의 수소 환원 제출, CCUS 무탄소 포집 저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환경부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탑 녹색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국가 전략 기술, 탄소 중립 기후 테크 기술, 순환 경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정부적인 녹색 기술 분야의 환경부의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순환 이용성과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폐플라스틱 연료 원료 부분들, 그리고 기후 테크가 대부분 감축에 중점되어 있습니다만은 극한 물 재해 예방, 대체 수자원 등 적응 관련된 기술도 저희의 환경부 기술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R&D에 대한 운영입니다. 저희 환경 R&D 부분은 사실은 범부처 R&D의 그다지 큰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산업지원 육성 분야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R&D 분야의 저희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전략적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요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성공 가능성 높은 과제를 기획하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분야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프로그램 사업 추진해서 몇 가지가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4대 중점 영역에서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물 관리, 순환 경제, 마지막으로 환경 보건, 화학 안전망 등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관련 특성화 대학원 자료가 잘 넘어가지 않네요. 예, 특성화 대학원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특성화 대학원을 50개 정도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생각보다 넓고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10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분야까지 전체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LCI DB를 이용한 제품 탄소 발자국, 그리고 저희의 중점 분야 중에 하나인 폐자원 및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해서 그 인력 양성을 통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적인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현재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로드맵 2030 40% 감축 목표를 바라보면 발전 분야가 45%, 산업 분야가 11.4%, 기타 수송 건물 그다음에 폐기물 분야가 30에서 40% 정도의 감축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 분야와 그다음에 산업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보이고 있는 분야는 발전 분야입니다. 말씀대로 그 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 2030까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현재로서는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연료 원료 대체 분야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전 분야에서 가장 감축 목표가 적습니다만은 앞에 100대 기술 중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분야는 대부분 산업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좌장께서 말씀해 주신 포스코만 없애면 10%를 줄인다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포스코 배출량이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스코에 있는 모든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든가 아니면 혁신적인 수소환원 제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현재로서 감내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서 R&D 등을 중점적으로 현재 관계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같이 매칭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투자와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투명성은 기술 개발과 시장 투자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꾸준한 강도로 우상향되는 온실가스 감축, 우상향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 규제의 강도를
밸런스 있게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도 이루면서 그 분야의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잃지 않은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관님께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좀 자세히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업의 성장 성공 모델로 해서 수출 산업화까지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고, 특히 환경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R&D가 뭐 100몇 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6조 정도가 국가 R&D거든요. 근데 국가 R&D 정부 비중이 우리나라 R&D가 GDP 대비 비중이나 총액 수준으로 보면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정부 비중은 한 24, 5% 정도로 사실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민간의 그 R&D라든가 민간의 금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장님이신 정희수 소장님께서 하나은행 기후테크 활성화 지원에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사실 굉장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뭐 클라이밋 파이낸스라는 말로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민간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점이라서 좋은 그 정책 대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희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하나은행하고 하나금융지주에서 이 기후테크 관련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려고 일단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저희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그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그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ESG 활동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수신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중개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중개기관 역할을 할 때 이러한 기후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녹여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 저기 하나금융그룹의 ESG 금융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2030년까지 약 한 60조 원 정도의 대출이나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ESG 채권, 그다음 ESG 여신, 그 ESG 투자, 또 세 영역으로 나눴을 때 총 60조 중에서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약 28조 원 정도를 지원을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척률 한 47%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60조 원을 이제 지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ESG 관련된 상품들이 기업 여신 쪽하고 가계 여신 쪽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탄소 감축이라든지 혹은 이제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우대 혜택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도 서민금융 상품이라든지 그 세이망 혼시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 상품 등과 같은 이러한 ESG 관련된 상품들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내 금융 회사들이 이 ESG 금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그룹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짰는데, 보시면은 이제 하나금융그룹과 이제 은행이 좀 분할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다양한 이제 팔러시를 정하게 되고, 하나은행에서는 그 팔러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방법론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금융그룹의 그 팔러시를 보시면 한 5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속가능 금융 정책, 그다음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정책, 그다음 환경사회 리스크 통합 정책, 그 산업 정책하고 이제 요거는 뭐 다른 그룹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생물 다양성 정책까지 포함을 해서 5가지 그 팔러시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이제 2021년도에 발표된 K 텍소노미 기업 여신 적용과 그다음에 적도 원칙에 가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ESG 금융 취급 기준을 마련해서 여신 영업 내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인정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걸 보시면은 하나은행에서는 그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 있는데요. 금융권 최초로 한국형 K 텍소노미를 반영해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적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그 시설대라든지 PF와 관련된 100억 원 이상의 여신의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SG 제한 업종, 그 석탄이나 원유 채굴하는 이러한 광업, 이러한 그 ESG 제한 업종,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 업종과 같은 그 ESG 유의 업종과 관련해서도 이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A 업종 관리도 포함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적도 원칙까지 포함을 시켜서 $10,000 US $10,000 이상의 그 PF에 대해서 환경 사회 리스크 심사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넣어서 이러한 그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신 심사를 할 때 이러한 그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ESG 금융을 실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에서도 또 이제 대부분의 6개 금융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기후 기술 펀드 조성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IBK 기업은행을 포함해서 정책금융기관이죠. 5개 시중은행이 이제 기후 기술 펀드라는 모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블라인드 펀드, 세계 블라인드 펀드로 만들어서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은 이제 그 클린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카본테크, 에코테크, 그리고 푸드테크와 그다음에 지오테크 등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도 그 하나은행은 2030년까지 1,575억 원 규모의 그런 출자를 해서 이러한 기후 대응과 관련된 어떤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과 카이스트가 그 인공광합성 연구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광합성이라는 거는 여기 오른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감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었는데, 이 탄소를 감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탄소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탄소를 식물 광합성을 모방을 해서 그 다른 이제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같은 고부가 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이제 인공 광합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CUS, 앞에서도 이제 정책 얘기할 때 CCUS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서 활용한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을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 인공광합성 연구소에다가 일단 카이스트 홀딩스에서 특허 기술을 현물 출자를 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하나은행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업계 최초로 아마 진행되는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그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ESG 그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디지털 인재 양성, 그다음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서 이 매칭 펀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칭 펀드를 통해서 어쨌든 그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스타트업이나 혹은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23년도에 21개사에 총 한 43억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ESG 차원에서의 어떤 매칭 펀드를 통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그룹의 ESG 중장기 전략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그 어떤 미션이라는 걸 이제 하나 설정을 했는데, 이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고 이렇게 미션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ESG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이제 모든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미션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ESG 중장기 전략의 비전으로는 이제 빅 스텝 포 투마로라고 해서 이 탄소 발자국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러한 그 슬로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추진 목표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탄소 감축이 2030년까지 목표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 2030년까지 저희가 대출, 투자, 자금 조달 등 기타 그 관련된 부분들을 약 60조 원 목표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한 47% 정도 달성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50년까지는 저희 사업장도 어쨌든 그 탄소 배출 저감 운동의 저감 그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사업장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이제 추진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ESG라 하면 이제 ESG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이 3대 핵심 전략 방향의 하나로서 이제 환경 E가 제일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탄소 경제 체계 이행 촉진을 위해서 저희 하나금융그룹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소셜이라든지 거버넌스 같은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도 이러한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쨌든 이 기후테크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그 금융 지원,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발표 들으셨지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업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한다 해서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라 그래서 주주만이 아니라 환경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다 고려하는 경영을 하라라는 차원의 이제 이미 CEO들이 선언을 했고요. 거기서 반영된 게 사실은 ESG 경영인데, 그 ESG 경영하는데 다시는 또 수익 창출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옛날 한 10여 년 전에는 녹색 성장 전략 할 때 그린 파이낸스, 뭐 녹색 성장 파이낸스 나왔는데 잘 안 된 게 결국은 수익 창출로 잘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향하시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ESG 경영하시면서 수익 창출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되게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그 기후테크하고 이제 로우카본 쪽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철 주식회사 로우카본 대표이사께서 로우카본 기후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우카본 대표이사 이철입니다. 기후테크 솔루션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CCUS 카본을 캡처하고 자원화해서 격리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카본은.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카본을 포집하는데 어디서 포집하느냐?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배출원, 그러니까 코를 버닝한다거나 내추럴 가스를 버닝하는 곳에 직접 배출원에서 CCUS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 넘어가서 이제 불로수소를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 가스에서 리포밍 되는 순간에 CO2가 방출이 되죠. 그걸 CCUS로 해결하게 되면 불로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배출원, 특히 이제 공기 중에 이산탄소를 포집할 경우 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다시 이제 불로수소와 합성하면 메탄올이 되는데, 이 기술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국책정책과제로 해서 60억 R&D를 따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가장 잘하는 기술은 이제 다이렉트 에어 캡처를 제일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좀 널리 홍보하고 싶고요.
외국에서 많이 찾으시다가 결국 우리 회사로 지금 많이 오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MRV 체계인데요. 측정, 보고, 검증, MRV를 다 저희가 풀 패키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사에 보면 카본샵이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요. 현재 배출원의 CO2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로우 카본이 가지고 있는 CCUS의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방법론을 저희가 구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감축량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자발적 탄소 시장에 저희들이 카본 크레딧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책임지는 역할들을 풀 패키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저희가 미국 플로리다주 멀베리 카운티의 블루 수소 공장을 플로리다주 처음으로 인허가를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톤 규모의 블루 하이드로젠을 만들기 위해서 2026년 완공이고요. 착공식 때 아까 우리 김상영 위원장님께서 축하 메시지 주시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님께서도 이제 축하 메시지를 주셨고요. 지금 이제 막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 수소 10톤이 다 생산이 되게 되면 전량 스페이스 플로리다 우주청에 로켓 발사를 하는 발사 연료와 혼소가 돼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CCUS 기술을 가진 로우 카본이 우리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소 분야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CCUS 기술은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DACCUS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자원화해서 격리하는 기술입니다. 스토리지가 아니고 격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요 앞에 보시는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월 15톤의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저건 우리 로우 카본의 전라남도 강진 공장 2만 평 규모의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저 가동되면서 동시에 저 인공 경량 굴재나 그러면 광물탄산, 탄산 칼슘 또 액화탄산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탄산 칼슘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포스코 ENC의 탄소 저감형 시멘트를 제조하는 제조 원료로 20톤을 저희가 공급 중에 있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기술이 적용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플로리다주의 또 다른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하루에 400톤의 CO2를 배출하는 로가 총 4개가 있고요. 하루에 1,700톤의 CO2를 배출하는 아주 큰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여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1차 사업은 저희가 하루 200톤 규모의 CO2를 포집하는데 CCUS 기술을 적용합니다. 캡처 이후의 자원화 경로는 탄산 칼슘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서요. 이 탄산 칼슘은 각각의 격리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CCUS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플로리다주의 디센티스 주지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적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MOA 계약이고요.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블루 하이드로젠 사업과 그다음에 CCUS 배출원의 CCUS 사업을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요. 현재는 수소 발전소, 수소 생산, 그다음에 수소 인프라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로우 카본과 플로리다는 전적으로 이제 로우 카본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되어 있고요. 그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 플로리다, 그다음에 힐스보로그의 쓰레기 소각장, 그다음에 스페이스 플로리다의 하루 10톤의 블루 하이드로젠을 납품하는 이 3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되면은 저희들이 약 미화로 1억 불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첫 매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기중 탄소 포집 장치입니다. 한 달에 50kg의 이산탄소를 포집 격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여기 환경부의 산업부에 우리 제발 좀 하나 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더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가로등형도 만들어서 바로바로 가로등에 현실체에 있는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로등형은 한 달에 30년생 소나무 2그루의 포집량하고 똑같고요. 보시는 50K, 한 달 50kg는 한 달에 100그루의 소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똑같습니다. 밤이 오나 눈이 오나 태양광 발전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격리하는 그런 모델은 인공 경량 굴대로 변환시켜서 이걸 저희들이 인터로킹 블록, 보도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보도 블록으로 만든 것은 저희 전라남도 강진군 군청에 강진군 그 갈대밭에 생태계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저희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좀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 환경부의 기후테크 제품 인증 기준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없습니다. 인증 기준이 없습니다. 표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펀드나 이런 거 많이 말씀을 지원책이나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벤처기업에서는 상당히 먼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75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 한 600억 정도는 민간 자본, 개인이 저희 회사한테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한 80억 정도는 저희하고 함께하는 이제 일반 상장사나 기업들께서 유성경제를 참여를 해주셔서 총 75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이 투자 금액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CCUS 기술에 다 녹아 있습니다. 현재 10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많은 분야에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런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CCUS 사업은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이슈화돼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ADB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 MRB나 요것까지 거치는 전체를 다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카본 마켓이 시장이 발달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아마 마켓에서 펀드 같은 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우리 환경부 산업부에서 오셨으니까 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종규 식스헤르츠 대표이사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IT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을 위한 IT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식스헤르츠 김종규입니다. 제가 이런 행사에서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마이너스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발표를 준비해 왔는데 마이너스 1시간 30분에서 시작하니까 뭔가 눈치도 보이고 앞에 계신 분들이 눈빛으로 메시지도 보내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비록 마이너스 30분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굉장히 평온한 상태이고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토론을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끝내면 토론 시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이제 좀 불필요한 것들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섹션에서 질문을 못 하셔서 지금 산업부랑 환경부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친환경 에너지 확산 관리 거래에 어떤 IT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답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었고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사용 이런 거를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계신데
뭐 저희 30대 초반의 인력들로 구성된 회사가 강남 테헤란로에서 혹은 판교에서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몹시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자력은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랑 관련된 거 하고 있습니다. 네, 확산 관련돼서 어떤 IT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배경들은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특징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력거래소 통계를 보듯이 중소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 구조를 뜯어보면은 많은 분들은 패널이나 인버터 같은 그런 부품을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라 생각하시는데 소형 에너지 프로젝트, 중소형 프로젝트는 절반 정도가 비하드웨어 비용입니다. 인허가 비용이라던가 고객 획득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태양광 패널이나 인버터를 공짜로 준다 그래도 가격이 절반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는 패널이나 인버터는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비하드웨어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또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관리 관련해서 어떤 IT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 꺼진다 뭐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기사 보면 좀 이상한 생각 드실 겁니다. 풍력발전기는 그 연료비도 들지 않고 탄소 배출도 없는데 이거를 왜 끄고 있을까? 이건 전력망이랑 관련돼 있는데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계속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블랙아웃 위기 막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에너지가 모자라서 생긴다는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공급 수요가 불균형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급이 많아져도 문제고 수요가 더 많아도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생깁니다. 일단 좌측에 보시는 그림 보시면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망의 공급과 수요,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게 당연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IT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분산전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큰 발전소를 몇 개 관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작은 발전소를 많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뭔가 IT가 역할을 또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현재 이것을 제대로 거래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대규모 거래에는 좀 최적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거래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나중에는 개인들까지도 이런 에너지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거래 비용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저희 스스로 아리백을 한번 해봤는데요. 거래를 하려면 시스템 이용도 좀 복잡하고 가격도 불안정이 있고 거래도 제한적이고 수량도 좀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본 다음에 스타트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심 있지 않을까? 대기업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2년도에 코로나 시기였는데 한번 이런 공개 세미나 같은 행사를 해봤거든요. 당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놀랍게도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300분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되게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자료인데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서 IT 기술의 도입이 가장 뒤처진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제일 잘된 분야는 미디어 분야인 거죠. 미디어라고 하면 잘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시면 제 나이가 좀 노출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지만 옛날에 저는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방식이 다 바뀌었죠. 근데 에너지 분야는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랑 비교하더라도 생산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IT가 할 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잡한 것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맥칼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전력망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 네트워크가 가치를 띠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펼쳐야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리누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결함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나의 큰 빅브라더가 모든 거를 보고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한 것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당 모델,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은 시장 모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2019년도에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 분야 스타트업들만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 받은 기업들이 뭐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제가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도에 창업해서 그동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4차례 장관상, 그리고 미국 CES에서 작년에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제가 상을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상 말고 사업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회사 이름이 어색하다 그랬는데 이게 60Hz였네요. 그래서 사실 보면 두 분이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라고 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기득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항상 이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호반그룹 등 기득권의 큰 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한참 이제 출발하는 그 두 분의 회사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오늘은 5시 40분까지인데요. 시간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발표 시간은 거의 맞췄고요. 대신 토론 뭐 할 시간 이건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아까 이제 1세션이나 2세션에서 질문을 하시고 싶었는데 하실 질문을 못 하셨거나 꼭 이런 코멘트는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받고,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거는 생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 발표분 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